17세기 조선 농촌 마을의 새벽은 사극 드라마에서 흔히 묘사되는 찬란한 햇살이나 낭만적인 새소리로 시작되지 않았다. 그것은 코를 찌르는 강렬하고 특징적인 냄새, 즉 적나라한 생존의 냄새로 시작되었다. 칠흑 같은 밤이 아직 낮은 초가집 지붕을 덮고 있을 때 인간의 후각을 가장 먼저 깨우는 것은 바로 퇴비 냄새였다. 한 뼘의 땅도 금처럼 귀하고 쌀 생산량이 한 가문의 생사를 좌우했던 조선의 집약적 농업 사회에서 인분과 가축 분뇨는 버려야 할 폐기물이 아니라 가장 귀중한 자원이었고,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검은 황금이었다. 변소에서 피어오르는 암모니아의 톡 쏘는 냄새는 지난밤 비에 젖어 썩어가는 집 냄새와 불을 붙이려 애쓰는 젖은 장작에서 나는 매캐한 부엌 연기 냄새와 뒤섞여 짙고 무거운 분위기를 만들어냈고, 또 다른 고된 노동의 하루가 시작되었음을 알렸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새벽의 추위 속 짙은 안개가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를 집어삼킬 듯할 때 닭 울음소리는 새로운 날을 알리는 즐거운 음악이 아니라 끝없는 생존 투쟁을 알리는 섬뜩한 경고음이었다. 가족의 가장인 그 남자, 익명의 평민이라고 부르자 낡은 돗자리 위에서 몸을 뒤척였다. 흙바닥의 한기가 마루에 붙인 얇은 장판지를 뚫고 그의 골수에 스며들어 전날 밭을 갈며 아팠던 관절들이 다시 욱신거렸다. 그는 눈을 뜨고 연기로 새까매진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오늘 무엇을 먹을까, 어디로 놀러 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자신에게 닥쳐올 세금과 노역의 부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었다. 거시적인 정책이나 위대한 호국 전쟁에 대해서는 잠시 접어두자. 그 남자의 밥그릇을 들여다보자. 그의 아침 식사는 운이 좋으면 거친 곡물 알갱이가 흙탕물 같은 국물에 둥둥 떠다니는 묽은 보리죽 한 그릇과 혀가 얼얼할 정도로 짠 무짠지 몇 조각이었다. 천지의 보석인 흰쌀은 제사나 관에 세금을 낼 때나 쓰는 사치품이었지. 밭을 깊이 갈고 김을 매는 농민의 텅 빈 위장을 채우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뜨겁지만 싱거운 죽 한 모금을 삼킬 때 그는 겨우 생명을 유지할 정도의 불쌍할 정도로 적은 칼로리를 몸에 채워 넣고 있었을 때, 밭에서 12시간 동안 고된 노동을 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첨단 의료와 충분한 영양으로 둘러싸인 현대인인 우리는 종종 옛사람들이 자연과 어우러져 살았으니 건강하고 장수했을 것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적나라한 진실은 훨씬 더 잔혹하다. 우리가 역사 통계와 호적 기록을 살펴보면 충격적인 숫자가 눈앞에 나타난다. 당시 조선 남성의 평균 수명은 고작 35년이었고 흉년이나 전염병 시기에는 이 숫자가 24년 또는 25년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는 그들의 삶이 오늘날 현대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40세 남성은 이미 노인으로 음주되었고 어깨에 짊어진 짐꾼의 등짐 때문에 허리가 굽었으며 인생의 풍파로 인해 얼굴에는 고된 주름이 가득했다. 죽음은 항상 집 문턱에 도사리고 있었는데 악성 말라리아, 농기구로 인한 감염된 상처 또는 단순히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탈진으로 찾아올 수 있었다. 바로 이처럼 혹독하고 짧은 생존 환경 속에서 남성들이 어떻게, 그리고 왜 전투병사로 징집되는지가 모든 평민 가정에게는 끔찍한 강박관념이자 벗어날 수 없는 악몽이 되었다. 조선 국가에게 있어 모든 성인 남성은 건강한 농업 노동자일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군사 단위이자 이동 가능한 세금원이었다. 그러나 농민에게 군대에 징집되는 것, 더 정확히 말하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가족을 먹여 살리는 땅에서 빼앗기고 혼란스럽고 부패한 관료 체제에 던져지는 것을 의미했으며, 그곳에서는 조국을 지키는 병사와 고된 노동을 하는 노예 사이의 경계가 매우 모호해졌다. 왜 병사 징집이 사람들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 피하고 심지어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불구로 만드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생사의 문제가 되었을까? 이를 이해하려면 당시의 경제 및 사회 구조의 각 층위를 벗겨내야 한다. 상상해보라. 한 남자가 노부모와 아내, 어린 자녀들을 먹여 살리는 유일한 가장이자 주된 노동자이다. 그가 수도나 변경의 변경으로 군사훈련을 받으러 소집된다면 이는 곧 논밭이 황폐해지고 농사가 망쳐지며
그의 가족이 굶어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됨을 의미했다. 조선 국가는 이론적으로는 면제나 순환 규정을 두었지만 실제로는 관료기구의 운영이 종종 부패와 불공정을 수반했다. 더욱이 조선 백성들의 마음속에 전투 병사라는 개념은 스파르타 전사나 유럽 기사들의 웅장한 색채를 띠지 않았다. 군인이 된다는 것은 많은 경우 무보수로 요새를 짓는 인부, 수백 리 험난한 산길을 걸어 군량미를 운반하는 짐꾼, 또는 호랑이에게 물려 죽거나 추위로 죽는 것이 적의 칼에 죽는 것보다 더 흔했던 차가운 변경 초소에서 외롭게 경계 근무를 서는 사람을 의미했다. 이러한 징집은 자발적인 정신이나 뜨거운 애국심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법의 강제와 감히 저항하는 자에 대한 잔혹한 처벌에 기반한 것이었다. 우리는 이른바 군역의 본질을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남성의 존재에 부과되는 일종의 인두세였다. 그가 직접 군대에 가지 않으면 군포라고 불리는 일정량의 직무를 대신 납부해야 했다. 그리고 이것이 비극을 낳는 핵심 지점이었다. 한 남자가 매년 납부해야 하는 두 필의 면포 가치는 수백 근의 쌀 가치에 해당했는데 이는 1년 내내 식량이 부족한 가정에게는 엄청난 액수였다. 그 두 필의 직무를 짜기 위해 그의 아내와 어머니는 배틀 옆에서 밤을 새워가며 희미한 등잔불 아래에서 한 올 한 올 면사를 자샀고 그 결과 눈은 침침해지고 발걸음은 느려졌다. 따라서 한 남자가 징집되거나 군역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온 가족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이었고 봉건제도가 백성들에게 부과한 가장 잔혹한 경제적 인격가치 수탈이었다. 해가 높이 떠올라 짙은 안개를 걷어내기 시작하자 마을은 황량하고 쓸쓸한 모습으로 드러났다. 남자들은 묵묵히 괭이를 메고 밭으로 나섰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불안감이 역력했다. 그들은 언제든 군대 소집 영장이 닥쳐와 자신들을 온순한 농민에서 조정의 정치적, 군사적 체스판 위에 희생양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조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상하고 혹독한 방식으로 병사를 징집했는지에 대한 질문은 한두 마디로 답할 수 없다. 그것은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역사의 가장 어두운 구석을 깊이 파고들어 유교 국가가 전문적인 군대를 건설하는데 얼마나 무력했는지, 그리고 그 약점 때문에 평민들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는지를 보아야만 한다. 저 밭을 가는 남자의 두 손을 보라. 거칠고 갈라지고 흙투성이인 그 손은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데만 쓰여야 마땅했다. 그러나 역사는 그 손으로 창을 들게 하고 성을 쌓게 하고 허점투성이인 병역제도에 마지막 피같은 돈을 바치게 했다. 경제사학자의 관점에서 조선의 병사 징집은 국방정책일 뿐만 아니라 국가방위의 부담이 사회의 가장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전적으로 전가되는 극단적인 재산, 재분배 메커니즘이었다. 그리고 비극적이게도 짧은 수명과 쇠약해진 건강을 가진 바로 그 농민 병사들이 외부 침략을 막는 유일한 성벽이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양반 귀족들이 따뜻한 방에 앉아 시를 읊고 달을 감상하며 성현의 도덕을 논하는 동안 경제의 기둥인 남자들은 비참한 변경이나 끝없는 요새, 건설 현장에서 힘을 소진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혹독한 계급 차별은 군 복무를 천함의 상징이자 관직이나 지위가 없는 자들에게 가해지는 처벌로 만들었다. 따라서 조선의 병사 징집 이야기는 단순히 군사 이야기가 아니라 깊은 사회적 불평등과 역사의 가혹한 수레바퀴에 갇힌 삶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이 비극의 근원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탐험하고 화려한 겉껍질을 벗겨내어 당시 조선 사회의 현실에 거칠고 투박한 핵심에 도달해야 한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조선 왕조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낮고 무거워 보였다. 영조와 정조 시대의 18세기가 한 제국의 마지막 찬란한 황혼에 비유된다면 다음 시기는 모든 희망의 빛을 서서히 삼키는 칠흑 같은 밤이었다. 이 시기는 어리고 나약한 왕들의 시대였는데 그들은 붉은 오칠과 금박으로 장식된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실제 권력은 국정을 농단하는 외척 가문들의 손에 있었다. 순조, 헌종, 철종과 같은 이름들은 위험 있는 군주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기보다는 역사의 폭풍 속에서 줄에 매달려 조종당하는 슬픈 꼭두각시를 연상시킨다.
그렇게 부패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나라는 내부로부터의 쇠퇴뿐만 아니라 자연의 분노와 국경 밖으로부터의 경제적 변동에도 맞서 싸워야 했다. 한반도를 뒤덮은 차가운 대기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후대 기후학자들과 사학자들은 그 혹독한 시기를 전 지구적 한랭기 또는 소빙학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당시 조선 농민들에게는 이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 과학적 용어가 필요 없었다. 그들은 3월 한가운데 살을 애는 듯한 북풍을 통해 4월 아침 연약한 벼싹을 뒤덮은 하얀 서리를 통해 그리고 한여름 한창 자라던 벼 이삭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잔혹한 우박 폭풍을 통해 그것을 느꼈다. 이 극단적인 기후현상은 단순히 기온이 몇 도 내려가는 정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천지의 법칙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었다. 늦게 찾아온 봄은 파종을 지연시켰고 너무 일찍 찾아온 가을은 치명적인 서리로 인해 벼알이 채 여물기도 전에 줄기 위에서 썩게 만들었다. 최소 120일의 따뜻하고 순조로운 날씨를 필요로 하던 벼의 생장 주기는 잔인하게 단축되었다. 그 결과는 끊이지 않는 만성적인 기근이었다. 어떤 해에는 수확량이 평년의 절반, 심지어 3분의 1로 줄어들기도 했다. 굶주림은 더 이상 잠시 들르는 손님이 아니라 모든 가정의 상시 구성원이 되어 온순한 농민들을 움직이는 해골로 만들었고, 뿌리, 소나무 껍질 또는 입에 넣을 수 있는 어떤 것이든 찾아 길거리를 헤매게 했다. 자연이 인간에게 등을 돌리는 동안 국제 지정학적 및 경제적 상황 또한 격렬한 압류를 형성하고 있었다. 조선은 제후국으로서 중국의 청나라와 항상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이 관계는 조공 의례적 성격뿐만 아니라 중요한 경제적 생명줄이기도 했다. 그러나 19세기에는 청나라 제국 자체가 서구 강대국들의 침입과 내부 반란으로 인해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국제통화이자 가치척도 역할을 하던 귀금속인 은의 흐름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은이 사신단과 상인들을 통해 조선에서 중국으로 흘러들어가 비단, 약자의 서적과 교환되었다. 그러나 이제 청나라가 아편 전쟁과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한 은의 해외 유출에 직면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은의 가치가 급격히 치솟았다. 동전과 은을 병행하는 통화 시스템을 사용하던 조선 경제에 이 변동은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은 가격의 상승은 국내 유통되던 동전의 가치가 심각하게 하락했음을 의미했다. 농민들은 땅에 얼굴을 대고 하늘에 등을 대며 몇 푼의 동전을 벌었지만 필수품을 사거나 은 가치로 환산된 세금을 내야 할 때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이 터무니없이 증발했음을 깨달았다. 은의 희소성과 동전의 인플레이션은 상업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가장 끔찍한 압력, 즉 조용히 사람들의 삶을 바꿀 모든 희망을 짓밟는 압력은 바로 인구와 토지 문제였다. 이전 세기의 일본과 만주와의 두 차례 잔혹한 전쟁 이후 조선의 인구는 새로운 경작 기술과 외래 작물의 보급 덕분에 회복되고 강력하게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경작지의 면적은 그에 상응하는 속도로 확장될 수 없었다. 지형의 70%가 험준한 산악지대인 한반도는 황무지 개간에 혹독한 물리적 한계를 두었다. 이 비좁음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조선인들의 특별한 토지 측정 단위인 결지액을 살펴보자. 서양의 제곱미터나 헥타르와 같은 고정된 면적 단위와 달리 결은 생산량에 기반한 단위였다. 1결이째, 은 일정량의 쌀을 생산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이었다. 이는 비옥한 일, 등급 토지가 척박한 6등급 토지보다 면적이 훨씬 작더라도 둘 다 1결로 계산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 시스템은 세금 이론상 공정했지만 가슴 아픈 진실을 숨기고 있었다. 즉, 척박한 땅을 개간하여 장부상 경작지 면적이 증가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 총 식량 생산량은 거의 늘지 않았다는 것이다. 15세기 왕조 초에는 1결당 인구 비율이 낮아 농민들이 가족을 먹여 살릴 충분한 식량을 가졌고 심지어 약간의 인격도 있었다. 그러나 19세기에 이르러 이 수치는 경고할 만큼 변했다. 경작지당 인구 밀도가 2배, 심지어 3배로 증가했다. 원래 4명이 먹기에 충분했던 빵 하나를
이제는 굶주린 12명이 나눠 먹어야 한다고 상상해보라. 각자는 숨을 유지하기에도 부족한 작은 부스러기만을 받게 되었다. 인구 압력으로 인해 농민들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들은 가파른 산비탈을 오르고 숲을 태워 밭을 만들고 하늘에 위태롭게 내려올린 계단식 논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홍수에도 한 계절의 모든 노동력이 휩쓸려 갈 수 있는 위험한 강변 충적지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토지는 고갈될 때까지 착취되었고 비옥도를 회복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인간과 가축의 모든 폐기물에서 비료를 최대한 활용했지만 토양의 황폐화를 보충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그 결과 작물 수확량은 점점 감소하여 벗어날 수 없는 빈곤의 악순환을 만들었습니다. 땅은 좁고 사람은 많은 상황에서 토지의 가치는 금보다 비싸졌습니다. 땅을 잃은 농민들, 즉 소작농들은 지주들로부터 매우 가혹한 토지 임대 조건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들은 수확량의 절반, 심지어 60%까지 소작료를 내야 했으며 다른 세금과 부대 비용은 제외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웠고 지주의 드문 자비와 변덕스러운 날씨에 전적으로 의존했습니다. 소빙하기에 혹독한 기후, 국제통화 시스템의 불안정, 그리고 제한된 토지 자원에 대한 인구 압력의 잔혹한 결합은 폭발 직전에 거대한 화약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숨막히는 사회적 상황에서 이미 문제투성이었던 병사 징집 정책과 군역세는 가장 비극적인 사건들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배가 아직 부르지 않고 옷이 아직 온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선 백성들에게 군대를 먹여 살리거나 직접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의무를 추가로 짊어지는 것은 미리 선고된 사형 선고와 다름없었습니다.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우리는 막다른 길에 다다른 사회의 절망을 비로소 볼 수 있습니다. 언덕, 은가격, 토지 면적에 대한 건조한 통계 수치들이 나란히 놓였을 때 19세기 조선 사람들의 생존 투쟁에 대한 생생하고 고통스러운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그들은 자연재해와 인재, 내부 압력과 외부 영향 사이에 갇혀 조상들이 남긴 연약한 땅에서 희미한 생명에 매달리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척박하고 땀과 눈물로 얼룩진 땅에서 징집된 남자들, 세금 때문에 파괴된 가족들의 이야기가 비로소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파고들어 아프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흉작을 겪은 농민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면 병사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으며 왕조의 경제적 기반과 생활 환경에서부터 깊은 균열을 보지 못하면 왕조의 붕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역사가 거세게 흐르는 강이라면 왕과 장군들은 물 위에서 두드러지게 빛나는 백발의 파도이며 후세에 의해 감탄하며 기록됩니다. 그러나 그 파도 아래 흐리고 차가운 물속 깊이 잠겨있는 것은 수백만 개의 이름 없는 퇴적물 입자들이 조용히 나라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퇴적물 입자 하나를 건져 올려 진실의 길 아래 놓고 성찰할 것입니다. 그를 김칠성이라고 부릅시다. 칠성이라는 이름은 북두칠성을 의미하며 그의 가난한 어머니가 유일한 아들이 100살까지 오래 살기를 바라며 밤마다 무릎 꿇고 빌었던 신성한 북두칠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38살의 김칠성은 황무지 한가운데에서 말라 죽은 고목처럼 늙고 척박해 보였습니다. 이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세요. 그것은 충분한 영양과 세심한 보살핌 덕분에 혈색 좋고 매끄러운 얼굴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된 노동의 혹독한 지리적 지도입니다. 그의 피부는 더 이상 살이 아니라 거칠고 검게 그을리고 햇볕에 타서 마치 6월 한여름에 타는 듯한 태양 아래서 구워진 나무 껍질 같았습니다. 앙상한 왼쪽 광대뼈 위 날카롭게 튀어나온 얼굴뼈, 옆에는 입술 가장자리까지 길게 이어진 흉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영웅적인 전투의 흔적이 아니라 3년 전 무딘낫이 벼 다발에서 미끄러져 그의 살을 찢었던 노동사고의 고통스러운 기억입니다. 의료가 부족한 사회에서 그 상처는 씹어 으깬 약초잎과 부엌재로 거칠게 치료되었고 울퉁불퉁하고 수축된 흉터를 남겨 그의 미소를 일그러지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김칠성이 입고 있는 옷들은 가난에 대한 긴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거칠고 뻣뻣한 삼배로 만든 의복으로 일반 백성들이 직접 짜거나 살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재료였습니다. 원래는 삼배실이 자연스러운 불투명한 흰색이었지만 수많은 비바람과 햇볕, 땀과 흙으로 얼룩진 세월을 거치면서 얼룩덜룩한 회색으로 변했습니다. 거친 섬유는 그가 움직일 때마다 피부에 마찰을 일으켜 목과 겨드랑이에 굳은 살을 만들었습니다. 겨울에는 이 얇은 천이 북풍 앞에 성긴 그물과 다름없어서 그는 몸의 미약한 온기를 유지하기 위해 안에 짚을 채워 넣어야 했습니다. 김칠성은 조선 사회에서 가장 많으면서도 가장 많은 불이익을 받는 계층인 상민, 즉 평민에 속했습니다. 이 신분을 건조한 책의 정의 없이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상민은 자유인이었고 물건처럼 사고 팔리는 노예는 아니었지만 그들은 족쇄보다 더 단단히 땅과 국가에 대한 의무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토지세, 군역세, 강제노역이라는 세 가지 큰 산을 모두 짊어져야 하는 유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양반 귀족 계층은 가문의 특권 덕분에 대부분의 세금에서 면제되었고 노예 계층은 자유를 잃었지만 국가의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았던 반면 김칠성 같은 사람들은 모든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들은 왕조의 거대한 건축물 전체를 지탱하는 기초이며 벌집 전체를 먹여 살리기 위해 꿀을 부지런히 만드는 일벌이지만 마른 밀랍 부분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김칠성과 그의 5 가족의 삶은 울퉁불퉁한 바위산 기슭에 인접한 마을 가장자리에 있는 허름한 초가집 3칸에 담겨 있었습니다. 집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그것은 자연이 준 가장 저렴한 재료로 지어진 임시 오두막에 불과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이 가난의 건축물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지붕은 지프로 덮여 있었지만 2년 동안 새 짚을 충분히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낡은 지붕은 썩어 검게 변하고 이끼로 가득했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물이 집 바닥으로 뚝뚝 떨어져 잠자리 바로 옆에 진흙탕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집을 지탱하는 기둥들은 관료들의 저택처럼 곧고 튼튼한 붉은 소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숲에서 급히 베어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구부러지고 거친 잡목들이었습니다. 흰개미는 습한 땅과 접촉하는 기둥의 밑부분을 공격하기 시작하여 건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미세한 구멍들을 만들었습니다. 집벽은 흙과 집, 소똥을 섞은 혼합물로 발라져 있었지만 여러 추운 겨울과 갈라지는 여름을 거치면서 흙바름층은 큰 조각으로 벗겨져 굶주린 동물의 앙상한 갈비뼈처럼 안쪽의 대나무 역금 구조를 드러냈습니다. 차가운 바람은 그 틈새를 통해 계속 불어와 집을 어쩔 수 없는 환기상자로 만들었습니다. 집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재산은 아마도 온돌 난방 시스템일 것이다. 그러나 숙련된 장인을 고용할 돈이 없어 이 시스템은 매우 허술하게 지어졌다. 바닥 돌판이 제대로 맞지 않아 아궁이에서 나오는 연기가 침실로 새어 들어와 천장을 새까맣게 만들고 온 가족이 밤새도록 기침을 콜록거렸다. 바닥은 울퉁불퉁했고 낡고 찢어진 기름 종이로 덮여 있었으며 수년간 쌓인 땀과 기름때로 검게 번들거렸다. 경제사학자의 관점에서 김칠성의 집을 평가하는 것은 흥미로우면서도 씁쓸한 문제였다. 19세기 중반 당시 통용되던 화폐 단위는 상평 통보였고 큰 가치를 계산하는 단위는 양, 즉 을량이었다. 그러나 칠성처럼 시골 사람들은 반짝이는 은덩이를 손에 쥐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들은 주로 벼, 직물 또는 동전으로 거래했다. 당시 시장 가치로 환산하면 썩은 나무, 골조, 낡은 초가 지붕, 흙바닥을 포함한 그의 집 전체는 아마도 외서 7량 정도의 가치밖에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우에서 7량이라는 숫자가 크고 작은지 상상하려면 기준점이 필요하다. 그 당시 모든 농민의 꿈의 자산이었던 건강한 쟁기 소 한 마리는 나이와 체력에 따라 20에서 40량 사이의 가격이었다. 풍년에는 약 80근 나가는 최고급 백미 한 포대가 세서 5냥 정도였다. 이는 5사람이 거주하고 여러 세대에 걸쳐 한 가족의 비바람을 막아주던 그의 모든 재산이 쌀 한 포대나 소 한 마리의 4분의 1과 같은 가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어색한 비교는
농민의 재산 가치가 비참할 정도로 낮다는 잔혹한 현실을 드러낸다. 그들은 평생 일했지만 대대로 물려받은 가난 외에는 아무것도 축적하지 못했다. 그러나 김칠성에게 오은양은 엄청난 숫자였고 한 번의 손에 쥘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재산이었다. 그의 가족의 연간 수입은 세금과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하면 보통 마이너스였다. 그는 항상 빚에 시달렸고 봄에는 곡식을 빌려 먹고 추수기에는 터무니없는 이자로 빚을 갚았다. 도시 상인들의 눈에는 보잘것없는 낡은 초가집이었지만 그것은 그의 존엄과 생존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였다. 그것을 잃으면 그와 그의 가족은 사회 변두리를 떠도는 유령이 될 것이었다. 그 비좁고 습한 공간에는 가난의 냄새가 뚜렷하게 존재했다. 그것은 오랫동안 빨지 않은 옷 냄새, 시큼한 땀 냄새, 머리카락에 벤 부엌 연기 냄새, 그리고 끊임없는 불안감의 냄새였다. 김칠성은 마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흐릿한 눈으로 텅 빈 흙마당을 바라보았다. 마당에는 닭 한 마리나 돼지 한 마리도 없었고 벽 모퉁이에 이가 빠진 맷돌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는 다가오는 가을에 군역세로 낼 충분한 천을 어떻게 마련할지 계산하고 있었다. 올해는 가뭄이 길어져 면화가 시들고 생산량이 비참할 정도로 낮았다. 규정된 2필의 면포를 내지 못하면 관에 끌려가 마을 회관에서 매를 맞거나 더 나쁘게는 빚을 갚기 위해 강제 노역에 끌려갈 것이었다. 얼굴에 흉터가 있고 잿빛 옷을 입은 김칠성이 오후 양짜리 초가집에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모습은 이 시기 조선 백성 대다수의 가장 전형적인 초상화였다. 그는 예외가 아니라 규칙이었다. 그는 낙후되고 불공정한 경제체제의 수레바퀴 아래 짓밟히는 수백만 명의 운명을 대변했다. 그리고 바로 이 비참한 상황에서 병사 징집 문제는 더 이상 애국심이나 시민의 의무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과 가족의 마지막 숨통을 지키기 위한 생사의 싸움이 되었다. 국가가 문을 두드려 사람을 요구할 때 그들은 단지 병사 한 명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흔들려 무너지기 직전인 집에 기둥돌을 빼가는 것이었다. 두 번째 닭 울음소리가 막 그치고 동쪽 하늘이 희미한 낯빛 회색으로 밝아올 때 김칠성은 쟁기를 메고 밭으로 나섰다. 농부의 일은 정해진 시작과 끝이 없었고 어둠이 모든 것을 삼키거나 몸이 완전히 지칠 때야 멈췄다. 쟁기질하는 계절은 한 해 중 가장 중요한 계절로 앞으로 12개월의 풍요와 굶주림을 결정하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낭비할 수 없었다. 그러나 칠성에게 밭으로 나서는 한 걸음 한 걸음은 무거웠는데 흙이 발을 붙잡아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을 짓누르는 보이지 않는 짐 때문이었다. 그가 뒤따라 끌고 가는 손은 주인 못지않게 불쌍한 생물이었다. 털이 군데군데 빠져 곤충 물린 자국으로 가득한 거친 피부가 드러난 늙은 소였다. 숨을 헐떡일 때마다 갈비뼈가 뚜렷하게 드러나 하나하나 셀 수 있을 정도였다. 눈은 흐릿했고 항상 끈적끈적한 액체가 흘러나왔으며 체념과 피로에 지친 표정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다. 이 소는 칠성의 개인 재산이 아니었다. 그는 그렇게 귀한 동물을 소유할 돈이 없었다. 이것은 마을 전체의 소로 가난한 가구들이 돈을 모아 함께 빌리거나 부유한 농부들에게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빌려 쓰는 것이었다. 오늘은 그가 사용할 차례였으므로 그는 그 소의 쇠약한 힘을 최대한 활용해야 했다. 그는 동물을 불쌍히 여기면서도 자신의 가난에 화가 나 가끔 소의 엉덩이를 가볍게 채찍질하며 무의미한 욕설과 깊은 한숨을 섞어 중얼거렸다. 조선 산악 지역의 좁고 가파른 다락논에서 쟁기질하는 과정은 말 그대로 고통이었다. 소가 길게 쟁기질할 수 있는 남부 평야의 넓고 평평한 논과는 달리 칠성의 논은 비탈진 언덕에 위태롭게 자리 잡은 작고 비뚤어진 땅 조각들이었다. 그는 쟁기 손잡이를 꽉 잡고 온몸의 무게를 실어 쟁기날을 자갈투성이에 단단한 흙 속 깊이 박아 넣어야 했다. 쟁기날이 숨겨진 돌에 부딪힐 때마다 충격이 팔로 전해져 어깨가 마비되는 듯했다. 늙은 소는 고통스러운 울음소리를 내며 마른 목을 앞으로 힘껏 내밀었고 밧줄은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다. 사람과 동물의 땀이 서로 섞여 새로 뒤집힌 밭고랑에 떨어졌고 짜고 습이 썼다. 그러나 그 육체적 고통은
수학기가 왔을 때의 정신적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때는 소장농의 신분에 대한 잔혹한 진실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지세, 즉 관리와 지주의 언어로 지세라고 불리는 토지세를 이야기해보자. 칠성 같은 사람들에게 지세는 추상적인 경제 용어가 아니라 그들의 노동의 결실을 눈앞에서 삼켜버리는 보이지 않는 괴물이었다. 칠성은 땅이 없었다. 그가 소작하는 노는 10마일 떨어진 마을에 웅장한 기와집에 사는 양반, 즉 귀족의 소유였다. 불문율이지만 청음 같은 무게를 지닌 계약에 따라 칠성은 경작권을 얻는 대가로 수확량의 일부를 지주에게 바쳐야 했다. 이 비율은 고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땅은 좁고 사람은 많은 시대에 수백 명이 한 조각의 논을 놓고 다툴 때 지주들은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를 권리가 있었다. 간단하지만 가슴 아픈 계산을 해보자. 1년 내내 땅에 얼굴을 팔고 하늘에 등을 팔며 땀과 눈물을 흘린 후 칠성 가족이 쌀 10가마를 수확했다고 가정해보자. 황금빛으로 빛나는 10가마의 쌀. 알알이 꽉 찬 쌀알은 밤새 물을 지키고 비를 맞고 햇볕을 쬐며 풀을 뽑고 벌레를 잡았던 수많은 밤낮의 결실이었다. 그 쌀더미를 보며 그는 아이들에게 줄 가득한 밥그릇과 아내에게 줄 새 옷을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기뻐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수확철이 끝나자마자 지주의 집사가 건장한 하인들과 함께 나타났다. 그들은 특별히 제작된 쌀 계량기를 가져왔는데 보통 표준 크기보다 약간 더 커서 몇 줌의 쌀을 더 가로챌 수 있었다. 그들은 분배를 시작했다. 가혹한 반소작 제도의 규칙에 따라 칠성은 수확한 쌀의 정확히 절반, 즉 5가마를 바쳐야 했다. 가장 좋고 아름다운 쌀 5가마는 소달구지에 실려 지주의 창고로 옮겨졌다. 그러나 비극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공식적인 지대 외에도 그는 수많은 다른 불합리한 부대 비용을 감당해야 했다. 쟁기질 소 대여료, 농기구 대여료, 수리비, 심지어 집세에게 뇌물을 주어 그가 트집을 잡지 못하게 하는 비용까지 있었다. 총합하면 그는 약 한두 가마를 더 잃었다. 따라서 원래 10가마의 쌀 중에서 칠성은 겨우 서너 가마만 손에 남게 되었다. 5 식구가 1년 내내 먹을 서너 가마의 쌀. 그 숫자를 더 세분화해보자. 매일 그의 온 가족은 죽을 끓일 쌀 한 그릇도 채 되지 않았다. 이는 남은 얼마 안 되는 쌀 중 일부를 다음 농사를 위한 종자로 남겨두고 또 다른 일부는 소금, 오스감, 약품처럼 스스로 생산할 수 없는 필수품과 교환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칠성은 텅 빈 가족의 쌀 창고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어제만 해도 희망으로 가득했던 그곳은 이제 어두운 구석에 몇 가마의 쌀만 덩그러니 놓여 있어 비참하고 외로워 보였다. 그는 손을 뻗어 한 줌의 별을 움켜쥐었고 황금빛 별들이 그의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려 땅에 떨어지며 건조한 소리를 냈다. 그는 마치 자신의 피와 살이 흘러내리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열을 만들면 관이 5을 가져가고 주인이 3을 가져가고 내게는 겨우 2이 남아 숨통을 튄다. 칠성은 목이 메인 채 중얼거렸다. 그는 쌀을 계량할 때 집사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계량기 입구에 남은 별들을 단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무정하게 쓸어버리던 그의 차가운 표정을 떠올렸다. 그는 소리 지르고 싶었고 분노를 풀기 위해 무언가를 부수고 싶었지만 이내 무력하게 포기했다. 그는 이 시스템에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만약 그가 저항한다면 그는 경작권을 박탈당하고 이 땅에서 쫓겨나 그의 가족은 길가 어딘가에서 굶어 죽을 것이었다. 지대를 통한 착취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농민들을 다른 사람들이 향유할 식량을 생산하는 기계로 만들었고 정작 그들 자신은 끊임없는 굶주림에 시달리게 했다. 자식들의 고구마와 카사바로 채워진 밥그릇을 볼 때 칠성은 가슴 저미는 슬픔을 느꼈다. 그는 쌀을 생산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아이들은 흰쌀밥을 먹을 수 없었다. 그 역설은 매일 매시간 그의 마음을 괴롭히고 갉아먹었다. 그리고 그 가난의 악순환 속에서 국가의 세금 부담은 마지막 치명타처럼 내려앉았다. 배가 채워지기도 전에 군역세, 인두세, 호적세,
독촉장이 빗발쳤다. 칠성 같은 사람들은 저축해둔 돈이 없었기에 수확하자마자 쌀을 헐값에 팔거나 고리대금으로 돈을 빌려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수확기에는 쌀값이 형편없이 쌌지만 다음 수확기까지 먹을 쌀을 다시 사야 할 때쯤이면 가격은 2배, 3배로 올랐다. 그렇게 빚은 빚을 낳고 이자는 이자를 낳아 그들의 삶은 끝없는 빚의 도피처가 되었다. 그날 밤 희미한 불빛 옆에서 칠성은 낡은 집신을 다시 엮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방구석에서 아이의 옷을 꿰매고 있었고 그녀의 한숨소리는 작았지만 돌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무거웠다. 아무도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둘 다 가족을 짓누르는 불안감을 이해하고 있었다. 내일 그는 다시 논으로 나가야 했고 자신의 것이 아닌 땅을 위해 힘을 다 짜내야 했으며 결국에는 하찮은 찌꺼기만을 받게 될 것이었다. 그 잔혹한 순환은 그의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부터 반복되어 왔고 이제는 그의 차례였으며 아마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기적이나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의 자식 세대까지 이어질 것이었다. 그러나 이 가난하고 외딴 시골 마을에서는 기적은 흰쌀밥보다 더 사치스러운 것이었고 사건은 좋은 변화보다는 재앙을 가져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 피폐하고 불공정한 경제 기반 위에서 조선 국가가 칠성처럼 가난한 농민 계층에서 병사를 징집하는 것은 단순한 잘못된 정책이 아니라 범죄였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매시간 고군분투하는 남자를 논밭에서 떠나 군대에 가게 하는 것은 그의 가족 전체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한양의 무감각한 관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칠성은 호적부의 숫자, 세금 수입원, 동원되어야 할 군사 단위일 뿐 고통과 세상의 짐을 짊어진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는 증기기관의 굉음과 자동 방직기의 등장으로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었지만 조선의 외딴 마을에서는 시간이 수세기 전부터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이곳의 생산 기술은 기계나 화석연료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과 가축의 근육의 힘에 전적으로 의존했으며 가슴 아플 정도로 조악한 도구들과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김칠성이 사용하던 쟁기로 돌아가 봅시다. 멀리서 보면 세상의 다른 모든 쟁기와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쟁기 손잡이를 잡으면 비로소 엄청난 낙후의 무게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쟁기는 주로 단단하고 무거운 참나무나 밤나무로 만들어졌지만 정교함이 부족했습니다. 흙을 갈아엎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쟁기날은 현대 농기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날카롭고 빛나는 강철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칠고 부서지기 쉬운 주철 조각으로 전통 기술을 가진 지역 장인들에 의해 단련되었습니다. 왜 철강이 그토록 희귀한 사치품이 되었을까? 그 답은 조선 왕조의 자원관리 정책과 야금 기술 수준에 있습니다. 철은 전략금속으로 무기와 동전을 주조하기 위해 조정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되었습니다. 철광석 채굴과 민간용 강철 생산은 제한되었고 매우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게다가 당시의 야금 기술은 고품질 강철을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생산하기에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좋은 철제 쟁기날은 작은 재산만큼의 가치가 있었고 대다수 가난한 농민들의 지불 능력을 넘어섰습니다. 철이 부족했기 때문에 쟁기 구조의 대부분은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두꺼운 나무로 만들어져 불필요하게 부피가 크고 무거웠습니다. 칠성이 이 쟁기를 다룰 때 그는 흙의 단단함과 싸워야 했을 뿐만 아니라 도구 자체의 무게와도 씨름해야 했습니다. 쟁기질 한 번 한 번이 씨름과 같았고 그는 쟁기날이 올바른 방향으로 충분한 깊이로 들어가도록 어깨, 등, 팔의 모든 근육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나무와 흙 사이 거친 주철과 자갈 사이의 마찰은 엄청난 저항력을 만들어 사람과 소 모두의 기력을 빠르게 소모시켰습니다. 그러나 기술적 낙후는 자연관계 시스템이 마비되고 인간이 맨손으로 자연과 싸워야 하는 가뭄 시기에 가장 명확하고 잔인하게 드러났습니다. 타오르는 태양 아래 갈라진 논밭, 시들고 목말라 타들어가는 어린 벼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유일하게 남아있는 수원지는 마른 강바닥이 고인 웅덩이나 깊은 우물뿐이었습니다. 휘발유나 전기로 작동하는 물 펌프도 자동급수 파이프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오직 농부들의 어깨와 무거운 나무통뿐이었습니다. 칠성은 마을 남자들과 함께 긴 줄을 서서 강바닥에서 높은 논둑으로 물통을 손에서 손으로 전달해야 했습니다. 혹은 미끄럽고 불안정한 논둑을 오르내리며 물통 2개를 짊어지고 가야 했습니다. 가득 찬 물통 2개의 무게에 대나무 지게는 휘어졌고 어깨살은 깊이 파고들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보라색 굳은 살을 만들었습니다. 물 한 번 나르는 것으로는 논이 작은 한 구석만 물을 줄 수 있었습니다. 땅에 붙자마자 마른 흙이 입을 벌려 즉시 물을 삼켜버렸고 아무리 부어도 부족한 듯 했습니다. 칠성은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백 번을 오갔습니다. 땀은 비 오듯 쏟아져 거친 옷을 흠뻑 적셨고 햇볕에 마르면서 등에는 하얀 소금 자국을 남겼습니다. 목은 타들어가고 다리는 지쳐 떨렸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춘다는 것은 벼가 죽는다는 것이고 벼가 죽는다는 것은 굶주림, 바이 그리고 비극을 의미했습니다. 자연과의 불균형한 싸움과 도구의 빈곤 속에서 조선 농민들은 생존을 위한 독특한 노동 조직 형태를 창조했는데 그것이 바로 공동작업조합, 즉 수레였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강요한 행정 조직이 아니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연대였습니다. 두레에서는 나의 것과 너의 것이라는 개념이 일시적으로 사라지고 우리의 것이라는 정신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모내기나 추수철이 되면 각 가정이 자신의 논에서 외롭고 비효율적으로 일하는 대신 마을의 모든 장정들이 모여 강력한 노동 부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은 칠성리 논에 함께 모내기를 하고 내일은 이웃집 논으로 가서 온 마을의 일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돌아가며 일했습니다. 북소리, 나팔소리, 노동요가 리드미컬하게 울려 퍼져 그들의 피로를 잊게 하고 동작을 조화롭게 맞추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두레는 공동체 정신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이지만 동시에 기술 지원이 없을 때 가혹한 자연 앞에서 개인의 무력함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쟁기나 수확기가 있다면 한 사람이 10명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맨손과 무딘 낫만으로는 낮은 생산성을 보충하기 위해 다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품앗이는 현명한 임시방편이지만 농민들을 복잡한 사회적 의무의 그물망에 묶어두어 개인이 집단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발전 경로를 찾기 어렵게 만듭니다. 기계의 부족은 노동 생산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을 끔찍하게 파괴합니다. 칠성인의 마을의 노인들을 보세요. 50대, 60대에는 대부분 관절이 변형되어 있습니다. 허리는 땅에 닿을 듯 굽어있고 팔다리는 뒤틀려 있으며 만성 관절염으로 손가락 관절은 부어 있습니다. 이는 수십 년간의 과도한 육체 노동, 무거운 짐 나르기, 그리고 지속적인 잘못된 자세로 인한 결과입니다. 힘든 일을 대신할 기계가 없으면 인간의 몸은 유일한 생체 기계가 되고 모든 기계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모되고 고장납니다. 그러나 부품을 교체할 수 있는 기계와 달리 농민의 몸은 일단 고장나면 땅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릴 뿐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낙후성은 국가의 군사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괜히와 삽에 익숙하고 농사일에 느리고 힘든 리듬에 익숙한 남자가 갑자기 군대 환경에 던져지면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는 정확성과 유연성을 요구하는 무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의 사고방식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구전 경험에만 익숙한 보수적인 농민의 사고방식이지 전문 군인의 규율과 전술적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더욱이 취약한 산업 기반은 조선군이 항상 무기와 장비 부족에 시달리게 했습니다. 이웃 국가들과 서방 국가들이 이미 현대식 소총과 강선대포를 장비하기 시작했을 때 조선 병사들은 여전히 주로창, 활, 그리고 16세기부터 사용되던 구식 화승총을 사용했습니다. 화약 생산 또한 원료 부족과 미숙한 정제 기술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는 군대의 화력을 매우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칠성이 마른 논에 물을 대기 위해 허리를 굽히고 물을 퍼 올리는 모습을 보면 낙후성으로 인해 고갈되어가는 경제 전체의 축소판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지만 자연과 시대의 도전은 무한합니다. 과학기술 발전의 부재는 생산력을 억제하여
사회가 빈곤의 악순환에 갇히게 하고 강력한 군대를 유지할 충분한 인결을 창출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발발했을 때 맨손의 농민들은 고된 노동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최전선으로 내몰려 완전 무장한 적들과 맞서야 했습니다. 그것은 낙후성의 비극이며 죄 없는 평민들의 피와 눈물로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5일에 한 번씩 가난한 시골의 죽음 같은 고요함은 김칠성과 같은 농민들에게 희망과 동시에 공포를 심어주는 사건으로 깨졌습니다. 그것은 시골 장터, 즉 장날이었습니다. 이른 새벽, 언덕 위 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에 읍내로 이어지는 좁은 흙길에는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그들은 짐을 지거나 머리에 이고 혹은 비쩍 마른 가축들을 끌고 모두 마을 어귀의 넓은 공터로 모여들었습니다. 그곳은 지역 전체의 상업 중심지로 정해진 곳이었습니다. 장터 공간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사람의 감각은 짙고 혼란스러워 어지러울 정도의 소리와 냄새의 혼합물에 즉시 공격받았습니다. 이곳의 시끄러운 소음은 다른 어떤 곳과도 달랐습니다. 그것은 생존에 거친 교향곡이었습니다. 값싼 물건을 팔기 위해 목이 쉬도록 외치는 행상인들의 소리,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치열한 흥정 소리, 발이 묶인 돼지들의 꾀꾀거리는 소리, 좁은 대나무, 우리 안의 닭과 오리들의 꾀꾀거리는 소리, 그리고 자릿세를 거들어 다니는 장터 관리인들의 고함 소리까지 그 소리의 바닷속에는 틀림없는 독특한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멀리 바다에서 운반되어 온 비린 건어물과 염장 해산물의 짠내, 말린 약초와 뿌리채소의 톡 쏘는 냄새, 오래 묵은 김치의 시큼한 냄새, 통로 한가운데 막 배설된 가축 분뇨 냄새, 그리고 가장 매력적인 것은 길게 임시로 세워진 허름한 주막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소고기, 국의 고소한 냄새였습니다. 오랫동안 고기 맛을 보지 못했던 김칠성에게 그 향기는 달콤한 유혹이자 텅 빈 그의 위장에 대한 잔인한 고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칠성은 축제 분위기를 즐기거나 음식을 먹기 위해 장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거운 임무를 띠고 왔으며 그의 소매 안에는 무겁지만 가치면에서는 가벼운 동전 뭉치가 있었습니다. 그의 주머니에 있는 금속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것은 가운데 사각형 구멍이 있는 둥근 동전으로 상평통보라고 불렸습니다. 이론적으로 이것은 경제의 혈맥이자 상품 유통을 돕는 공통가치 척도였습니다. 둥근 모양은 하늘을, 사각형 구멍은 땅을 상징하며 우주의 조화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19세기의 가혹한 현실 속에서 조선의 경제 우주는 극도의 혼란 상태에 있었습니다. 김칠성은 손에 동전 뭉치를 꽉 쥐고 금속의 차가움이 피부로 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동전 뭉치는 튼튼한 삼백끈으로 엮인 약 100개의 동전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무게는 1kg에 달해 그의 소매를 아래로 잡아당겼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물리적 화폐 덩어리를 들고 다니는 불편함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핵심 문제는 그 구매력에 있었습니다. 이 시기 조선 경제는 상반되지만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두 가지 현상, 즉 현금 부족과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때로는 상인과 관리들이 돈을 비축하여 화폐가 유통에서 사라지는 돈 가뭄 현상이 발생했고, 이는 화폐 가치를 폭등시키고 상품 가격을 비참하게 떨어뜨려 농산물을 파는 농민들을 빈곤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반대로 조정이 대량으로 화폐를 주조하거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저품질의 고액 화폐를 발행했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오늘 칠성이는 인플레이션과 가치 하락의 악몽에 직면해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쌀가게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쌀자루들이 입을 벌린 채 하얀 쌀알들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당시 흔히 쓰이던 부피 단위인 한 되의 쌀값을 물었다. 교활한 눈빛을 가진 뚱뚱한 쌀 장수는 칠성이의 낡은 옷을 힐끗 보더니 턱짓으로 그를 얼어붙게 만드는 숫자를 말했다. 한 배에 5냥. 칠성이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지난달만 해도 쌀 한 도에 값은 1000원 정도였다. 불과 한 달 만에 쌀값은 거의 2배로 뛰었다. 5냥, 즉 500개의 엽전은 그가 반년 동안 아껴 모아야 겨우 얻을 수 있는 돈이었다.
그는 흥정을 하려 입을 열었지만 쌀장수는 차갑게 손을 내저으며 뒤에서 밀려드는 군중을 가리켰다. 사지 않을 거면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라는 뜻이었다. 계속되는 흉년으로 인한 식량 부족은 상인들을 시장의 작은 왕으로 만들었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식사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다. 그는 묵묵히 옷감 파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오늘 그의 주된 목적은 군역 대신 낼 면포를 사는 것이었다. 조정의 규정에 따르면 모든 성인 남자는 매년 좋은 품질의 면포 2필을 바쳐야 했다. 염색되지 않은 거친 면포 한 필의 가격은 현재 2냥 반 또는 3냥까지 치솟아 있었다. 부자 모두의 세금을 낼 충분한 옷감을 사려면 그는 5 또는 6냥이 더 필요할 터였다. 칠성이는 시장 한가운데에 서서 숫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살값비, 옷감값, 세금 모든 것이 그를 조롱하는 유령처럼 눈앞에서 춤을 추었다. 빚을 갚고 약을 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가 가져온 돈은 이제 갑자기 비참할 정도로 작고 쓸모없게 느껴졌다. 그는 소매 속 엽전 뭉치의 무게가 더 이상 재산의 무게가 아니라 저주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상평통보라는 돈은 교환의 도구가 아니라 착취와 그의 노동 가치 하락의 증거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진정한 비극은 그가 시장 끝에 있는 한약방에 들어섰을 때 찾아왔다. 그의 늙은 어머니는 몇 주 동안 피를 토하고 있었고 마을 의원은 환기와 감초로 만든 몇 첩의 폐보약이 있어야만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칠성이는 진한 약초 향이 나는 한약방으로 들어서며 병든 어머니를 위한 작은 구원을 찾기를 희망했다. 돋보기를 쓴 나이든 한약방 주인은 정교한 저울에 마르고 시든 약초 뿌리 한 양씩을 천천히 달았다. 칠성이가 가격을 묻자 그는 한숨을 쉬며 중국과의 교역이 중단되어 수입 약재 가격이 폭등했다고 말했다. 이제 간단한 약 한 첩의 가격은 새끼 돼지 한 마리 값과 같았다. 칠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소매에서 엽전 뭉치를 꺼내 계산대에 놓았다. 그는 한 입 세었다. 나무판에 금속이 부딪히는 짤랑거리는 소리가 쓰라리게 들렸다. 하간잎 200잎. 그는 허리띠 속에 깊이 숨겨두었던 마지막 잔돈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했다. 그가 가진 돈으로는 약 한 첩의 절반밖에 살 수 없었다. 그는 붉어진 눈으로 주인장을 올려다보며 외상으로 팔거나 조금 깎아달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주인장은 슬프게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 역시 시대의 희생자였고 터무니없는 가격에 약재를 사서 관에 세금을 내야 했다. 시장의 잔혹한 법칙 속에서 연민은 누구도 감히 팔 수 없고 누구도 살 돈이 없는 사치품이었다. 칠성이의 마음속에는 쓰디쓰고 목이 메이는 무력감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엽전 뭉치를 다시 쥐었다. 이제 그 동전들은 마치 뜨거운 수처럼 가장의 자존심을 태우는 듯했다. 그는 쌀을 살 수도 없었고 세금을 낼 충분한 옷감을 살 수도 없었으며 이제는 늙은 어머니의 생명을 구할 약조차 살 수 없었다. 그의 손에 든 돈이 가치를 잃은 것일까? 아니면 그와 같은 가난한 사람들의 목숨이 날마다 싸구려가 되어가는 것일까? 칠성칠숭은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약방을 나섰다. 마치 술 취한 사람 같았다. 시장의 시끄러운 소음은 여전히 활기찼지만 그의 귀는 먹먹해져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비단 옷을 입고 즐겁게 웃고 떠들며 돈을 아낌없이 쓰는 부유한 상인들을 보았다. 그 대비는 그의 심장을 칼로 찌르는 듯했다. 삶을 위한 물건을 교환해야 할 시골 장터는 강자가 약자를 집어삼키고 돈이 사람들의 고통 위에서 미친 듯이 춤추는 잔혹한 경제 전쟁터로 변모했다. 칠성은 흙먼지 날리는 길을 힘없이 걸어 집으로 돌아갔다. 돈꾸러미는 여전히 소매 안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 짐은 1000근이나 더 무거워졌다. 그는 아내의 실망한 눈빛, 어머니의 애끓는 기침소리, 그리고 머리 위에 드리워진 군역세금 독촉장의 두려움에 직면해야 했다. 물가와 인플레이션의 가혹한 소용돌이 속에서 조선 서민들의 삶의 길은 점점 더 좁아지고 어둡고 막막해지는 듯했다.